우리 경제의 맥을 짚어보고 처방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허준 코너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넥타이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멋있는 거 하고 제가 오셨는데. 그 사담인데 어느 교구에서 특강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아, 그런데 네. 신부님들도 제가 CPPC 나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아직 경제허준 코너가 몇 달 안 돼가지고. 네, 많이들 들으셔야 될 텐데. 제가 만방에 홍보를 더 가열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나눠야 될 얘기는 웃기가 조금 힘든 얘기인데 맞습니다. 정부가 세수 재축에 발표한 거 세수 결손이 지금 59조 원이나 네. 돼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허준님 진단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세수 부족이 이제 큰일이다. 빨리 재추계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듣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9월이 다 돼서 드디어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했습니다. 원래 재추계는요 추경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추경도 안 하고 그냥 기자회견식으로 발표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수 부족을 인정했는데 연말까지 정부가 추산한 것은 59조 1,000억 원이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날 것 같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액수가 일단 너무나 크죠. 예, 조금 보태서 60조입니다. 60조인데 60조 중에서 이제 약 한 40% 정도인 한 23조 정도는 지방으로 가야 될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나몰라라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고요. 네. 중앙정부는 36조 원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당연히 질문이 들어갔죠. 예.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남은 돈, 빡빡 긁는 돈, 그 돈으로 4조 원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외국한 평형기금, 외평기금에서 20조 정도를 땡겨오겠다. 이게 외환 관리하려고 마련해 놓은 기금인 맞습니다. 건데. 별도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돈인데 거기 있는 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따로 챙겨둔 비상금이나 적금 깨가지고 갖고 오겠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조 정도 부족한 거는 그냥 안 써버리겠다. 불용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59조 1,000억이 부족하다는 현황 발표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의 전부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이 가죠. 일단은 아니 21세기 세계 10대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천문학적인 세수 추계를 틀릴 수가 있느냐. 예. 오차율이 역대 최고고요. 오차액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경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니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너무 답답해서.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왜 이렇게 세수 추계가 틀리느냐. 도대체 모델은 어떤 걸 쓰고 있느냐. 예. 오류를 인정해라라고 하니까 모델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이런 오차율 자체를 잡아야 되는데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하니까 조언조차 못한다. 라고 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60조 정도 59조 펑크난 게 어디서 펑크났나 보면은요. 법인세가 약 24조. 제일 크고. 그렇습니다. 양도세가 15조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해서 깎아준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나라 살림이 펑크났다 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다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정작 부자들이나 대기업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이 너무 투명하니까 서민들이 많이 해당되는 여기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오히려 절대값으로 1조 2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는 13%였어요. 네. 지금은 15%가 늘은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 이대로 가잖아요. 17.8%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법인세는요. 22에서 21로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법인세 대비 근로소득세가 절반 정도인데 네. 이거 잘못하면 둘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저도 직장인인 상황에서 이게 남 얘기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대기업이나 사장님이 내던 부분을 다 감세로 면해주고 직원들 보고 돈 다 내서 우리 나라를 책임져라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셈이죠. 네네. 이렇게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이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뭐 채권 금리까지 지금 건드리게 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외평기금은 별도의 목적이 딱 정해진 돈 아닙니까라고 해서 원래는 따로 빼둔 돈인데요. 그렇죠. 그 돈을 지금 회수해서 나라 살림에 모자란데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평기금이 우리로 치면 그냥 자유 적금 통장처럼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MMF라고 해서요. 단기 자금 시장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부가 그 적금을 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정부를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는 거기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돼서 운용되고 있는 걸 일시에 팔아가지고
판매 처리해가지고 정부에다 갖다 줘야 되죠. 예. 일시에 물건이 풀리겠죠. 네. 또 부족한 돈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시 원화를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 외평기금을 정부가 20조를 가져간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사실은 뭉탱이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뭉탱이 돈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보통 안정적인 상황에서 나와도 이게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텐데 지금 금융시장 특히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미국 국채 10년 물짜리가요. 16년 주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예. 이번 주 FOMC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금리를 오늘 터치했어요. 채권 시장 굉장히 불안한데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원래도 불안할 판인데 정부가 20조 가지고 시장의 불안 심리에다가 불을 끼얹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현장 출신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장의 매니저들이나 채권 담당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지금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가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어저께 이 채권 시장 불안한 MMF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일부러 멘트를 냈어요. 미안하다. 안정적으로 하겠다. 갑자기 돈 뽑지 않겠다. 예. 천천히 뽑을게. 안심해라. 이런 멘트까지 날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세수 상황. 펑크가 금융시장까지 쭉 연결하는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 살림이 됐을까? 네. 지금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낸 거 보니까 우리만 또 제자리 걸음인 모양이에요. 예, 결국에는 뭐 정부가 아무리 부자 감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라 살림이 좋아지는 방향은 경기가 살면 됩니다. 그럼 세금 많이 거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중고거든요. 나라 살림도 엉망진창으로 하지만 경기 침체도 맞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럼 경기라도 나아질까 봤는데 OECD가 우리 경제 올해 아직 올해가 4분기가 남았는데 그렇죠. 올해 전체 예상치를 냈는데요. 1.5%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망치라고 일단 동일한 수치긴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세계 경제 평균은 2.7에서 3.0으로 상향 전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인데 문제는 추세가 다르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다. 즉 세계 경제와 비동조화 따로 간다. 네. 충격적이죠. 우리가 세계 경제가 올라갈 때 혼자 뒤로 간 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올해가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 경제가 그러면 좋아진다는 OECD는 의 근거는 뭐냐면 예. 미국, 브라질, 일본 같은 주요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세계 평균이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네. 방금 제가 예를 든 국가 중에서 민감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이 성장률이 1.4로 당초에 전망되던 게 1.8까지 올립니다. 일본이 1.8로 만약에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치가 끝나잖아요. 네. 우리는 1.5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역정당하는 게 IMF 때 빼고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너무나 일이네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국민 감정이 사실은 뭐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성장의 상징적인 국가인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일본보다도 못 살게 되는 게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경제 허준님은 네. 어떤 처방을 좀 주고 싶으세요? 뭐 지금 어저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보수 정부가 경제를 더 잘한다는 조작된 환상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예, 그런 하는데요.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요. 지난 정부보다 실질적으로 좋아진 지표가 저희 같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없어요.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디는 부동산부터 네. 어디는 가계부채부터 어디는 금리부터 어디는 중국 관련한 수출부터 반도체부터 다 처방은 많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처방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네. 일관된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쩔 때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얘기하고 한국은행은 네. 금감원에서는 또 가계부채 잡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특례보금자리 돈으로 가계부채를 풀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시장이 혼란 그 자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채권 시장을 잡겠다고 하지만 외평채를 가지고 풀어버린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맥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요거 지금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데일리한 뉴스는 제가 빨리빨리 전해드렸는데 이것은 뭐 데일리 뉴스는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주 전쯤에 국가에서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 지금 소득의 9%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63세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2040년에 연금이 1,700조로 최고치를 찍고요. 2041년부터 급속히 감소해서 예. 2050년이면 연금이 아예
2055년이면 영원이 됩니다.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30년 후면 지금 고갈이 되는 고갈이 상황. 됩니다.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개혁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겁니다. 일단은 더 많이 내라. 그리고 더 늦게 받아라. 방법이 사실 그거밖에 없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공백이나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이게 지금 정부가 낸 개혁 방안의 골자인데 예. 국회로 공이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걸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준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노후거든요. 예.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관심들이 없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방송 시간이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네. 핵심만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고 유튜브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부의 핵심 방안은 9% 내던 거를 18%까지 올려보겠다. 그리고 63세에 받던 것을 68세까지 미루면 고갈이 약 70년 정도 지금부터 네. 70년 정도 늘어난다. 이게 고갈 방지 대책이다라고 내놨는데요. 정작 우리가 소득이 얼마나 대체되는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지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예 개혁 방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숫자 놀이, 산수 놀이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얘기하다가 지금 후토크로 넘어왔는데 네.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아까 숫자 놀이라고 네, 얘기해 제가, 주셨어요. 시간이 이제 조금 몇 분이라도 더 생겼으니까 자세히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짚는 전문가도 많지 않고요. 보도가 너무 부정확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의 정확한 지식이 잘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나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통을. 예. 자, 이렇게 정부의 개혁 방안을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9% 소득의 9%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63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부의 방안은 이겁니다. 고갈만 늦추겠다. 자, 그래서 개혁 방안을 이렇게 냅니다. 9% 내는 거를 12%, 15%, 18%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많이 거치니까 늘어지겠죠. 예. 자, 확률이 지금 확률 변수가 3개가 나왔습니다. 3개의 확률이 나왔죠. 네. 자, 그다음에 63세에 받던 거를 66세, 67세, 68세로 넣으시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고갈이 늦어지겠죠. 예. 지금 3가지 확률이 나왔죠. 또 보험료율 높이는 거 3가지. 늦게 받는 나이 가지고 3가지가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쭉 돈을 모아놓으면 그게 기금에 쌓이거든요. 네. 이거를 운용을 하거든요. 기금 투자를 예, 하죠. 투자를 하거든요. 이 운용 수익률을 0.5% 올렸을 때 지금보다 1% 올렸을 때 그러면 당연히 여윳돈이 많이 되겠죠. 생기니까 늘어지겠죠. 자, 3가지 방안. 보험료율 올리는 거 3가지, 늦게 받는 거 3가지, 수익률 올리는 거 2가지죠. 예.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18이 나옵니다. 네. 산수입니다. 네. 이 18가지 시나리오를 낸 거예요. 그래서 확률 조합이죠. 네. 1번 시나리오로 하면은 고갈 연도가 2055년에서 2000 몇 년이 되고 2번 시나리오 하면 몇 년이 되고 그래서 다 계산이 되겠죠. 18번 시나리오로 하면은 몇 년까지 시나리오가 늘어지고 이거를 네. 계산한 걸 가지고 그냥 이걸 개혁 방안이라고 낸 겁니다. 자, 이게 개혁 방안입니다. 이 개혁 방안 중에서 국회가 아무거나 하나 정하시면 지금보다 몇 년간 고갈이 늦춰집니다. 이게 개혁 방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 또 늦게 받으면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것은 산수에 불과하지 개혁이 아닙니다. 진짜 개혁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 보험료를 올려야 돼? 좋아. 그러면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험료를 올리잖아요. 네. 나보고 더 많이 내라는 거잖아요. 일하는 네. 동안에 몇십 년에 걸쳐서. 예. 그러면 당연히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많이 낸 만큼 당신은 얼마를 더 받습니다. 예. 또는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선진국은요. 보험료율을 명문화하잖아요. 또는 인상할 때 소득 대체율을 같이 논의해 줍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네. 더 내십시오. 얼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 없이 더 내. 이런 거는 폭력이죠. 그래서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이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방안에 더 내라는 방안은 있죠. 네. 그런데 소득 대체율 논의가 아예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지금 이 재정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소득 대체율을 논의하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사기다 이래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몇 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런 왜 것이 빠졌다고 보세요? 이런 걸 논의하기 시작하면 진짜 개혁이 어려워지니까 산수에 빼버린 거예요. 자, 아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한테 돈을 더 내라는 걸 지금 너희 개혁 방안이라고 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얼마 줄 건지를 말해야지. 그 말은 빠지고 방안이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내라 늦게
준다. 지금 이 상황만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고 둘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늦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보험료를 올리는 거와 대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빠졌다는 걸 쉽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더 늦게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63세에서 68세가 지금 현재 유력한 방안인데 예. 그러면요. 지금 정년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납니다. 그렇죠. 나이는 점점 더 장수하게 되는데 정년은 안 늘어나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연금 개시 일정이 5년이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5년간 소득 없이 더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재앙입니다. 그러게요. 즉, 이 공백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말하지 않으면서 늦게 받으세요? 그럼 그때 노후빈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말이 없는 거죠. 산수놀이만 하고 진짜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5년이면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짧지 않은 거죠. 5년 동안 그럼 폐지 줘야 됩니까? 우리가 빈곤의 삶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기초노령연금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그때 소득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당연한 개혁반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거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했죠. 네. 여기에 저는 금융 전문가 아닙니까? 네. 이거 사기입니다. 자, 지금 앵커님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수익률을 0.5% 높인다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요. 네.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방안이 됩니까? 그건 당이면서 목적 아닙니까? 너무 그냥 하면 당연한 되는 거죠. 얘기를.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떤 방안이 있는데 카드처럼 꺼냈다는 거예요. 0.5% 높이는 방안이 있지롱. 그런 게 있으면 지금 하면 되죠. 그러게요. 이거는 목표가 될 뿐 방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 야, 왜 1%에서 멈췄니? 1.5% 방안도 내보지? 2% 네. 방안도 내보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 하면 되는 거죠. 텐데.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언어 도단이라는 거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금융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요. 지금 현재 목표 수익률, 숫자로만,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문서로만 남아 있는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점 몇 대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네. 0.5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할 때 위험 자산에 현재 한 65% 정도 투자돼 있습니다. 네. 아니,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에 예. 채권 이런 거 안전한 거. 자, 그런데 0.5%를 지금보다 목표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높은 수익을 내려면 하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말한 0.5를 높이려면은요. 위험 자산이 84%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리스크가 커진다는 엄청 커지는 거.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1%까지 올라가잖아요. 수익률 지금보다. 위험 자산이 1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도 4년에 한 번씩 확률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0.5를 높이거나 1로 높이면요. 네. 더 위험한 자산이 많이 들어있겠죠. 네. 확률 변수로 2년 반 만에 한 번씩 손실이 납니다. 즉 우리의 피 같은 돈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손실되는 말하지 거예요. 않고 무슨 상상의 언어 도단처럼 높이는 방안이 있지요.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연금 받으실 분한테도 걱정이지만 MZ 세대들이나 젊은이들한테도 사실 예. 되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요즘 20대들 국민연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회의적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2055년이면은 고갈된다는데 그다음에 지금부터 돈을 내도 못 받는다. 근데 어느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이 특히 MZ세대가 이거를 헌신적으로 내겠다. 그러니까요. 또는 신뢰하면서 보장이 내겠다. 없는데. 아유, 당연히 저 같아도 신뢰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 고갈 대책에서 목표 연도를 70년으로 잡았는지 아세요? 아까 그 확률 변수 18가지 시나리오의 목표가 왜 뭔지 그렇게 아세요? 했을까요? 지금부터 70년까지는 고갈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는 사람들이 70년까지 적어도 빵원이 되지 않아야 이 방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방안의 목표는 지금부터 고갈 연도를 70년도까지는 미룬다. 그래야 내도록 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당성이 숫자 노름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노후고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 중요한 중차대한 개혁이 정말 중요한 개혁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네. 몇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산수 노름하면서 툭 던져놓은 걸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는 지금 거예요. 나라의 살림살이만큼이나 어떻게 너무 보면 더 중요하죠. 개인한테는 중요한 너무 문제가 될 수 중요합니다.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는데 지난번 대선 후보 때 네 분 후보가 전 국민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때 연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그 방안이라고 해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이것만큼 이번 정부에 인기가 없더라도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진정한 방안이라면. 근데 예. 겨우 내놓은 게 또 이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주인이 누굽니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내는 거예요. 네. 사학연금은요. 교수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교사들이 사립학교가. 네. 이거는요. 국민이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연금에는 국가 재정이 지금도 들어갑니다. 빵꾸 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은요.
지금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게 논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 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말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게요. 이율배반이죠. 이걸 다루는 공무원들은 자기 연금 지금 국가 재정을 놓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 얘기를 안 해. 이런 엄청난 중요한 문제들이 깔려 있는데 전혀 노터치. 말하지 않으면서 숫자 노름으로 개혁을 했습니다라고 이번에도 또 미봉책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음번 또 개혁할 때는요. 더 큰 위기 앞에 국민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겁니다. 더 힘든 상황이 되기 전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이런 될 것 중요한 같습니다. 정보가 좀 유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경제어준께서 짚어주셨고요. 답답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소식도 있죠. 이번 주에 사실은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선진국에 연달아 금리가 결정되거든요. 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 약간 얼어붙어 있고 초관망세입니다. 특히 이제 내일 새벽이면요, 미국 FOMC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네. 현재 시장은 일단 동결을 우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지. 네. 이번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일 나오는 게 연준 위원들의 이번에 앞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어디로 목표 금리를 찍었느냐 그 각자 찍거든요. 예. 그 점을 찍었다고 해서 점도표가 내일 나옵니다. 그게 시장의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예, 일단 동결 예측하고 있는데 점도표 때문에 연말까지 한 번 더 인상이 있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현재 지금 숨죽이면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허준 코너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